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3-4-2 그리고 3단원에 있는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종교계와 문예의 변화라고 하는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단원을 하나씩 나갔었는데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꺼번에 두 개 단원을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204쪽에 있는 민족문화 수호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중심은 아무래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국어, 또 하나는 한국사. 그래서 보통 이 두 개의 학문을 국가의 학문이라고 해서 국학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3-4-2 단원에서는 이 국학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본어 교육에 맞서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쓰었던 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경은 식민지 이후에 일본이 일본어를 국어로 보급했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서 우리말과 우리 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졌고, 이 때문에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체는 바로 1921년에 만들어진 단체인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고, 조선어 연구회의 특징은 조선어 강습회도 실시했고 한글 연구와 대중화에도 노력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볼 내용은 각야날을 제정했어요. 각야날은 지금의 한글날의 모태가 되고 있는 기념일이고, 여기다 잡지 한글을 간행한 것도 역시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는 주시경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한글 학자와 함께 제자들이 만들었던 단체였는데, 이 단체를 확대 개편하면서 1931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어 학회예요.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되면서 1930년대는 조선어 학회로 연결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단체에서 했던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한글 맞춤법을 제정했어요. 맞춤법 통일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일안을 제정했고,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선어 학회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우리나라 말을 모아서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사전을 조선말 큰 사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교과서에 따라서는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조선말 큰 사전 또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편찬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 편찬하지 못했는지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사건은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부르고, 일제가 탄압을 해서 일본이 이제 한글 연구를 하는 것은 바로 독립 민족운동이다라고 규정했고, 그래서 한글 연구를 하는 단체인 조선어 학회를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1942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교과서 204쪽에 나와 있는데, 204쪽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조선어 학회 사건은 1942년 함경남도 홍원에서 압수된 함흥 고등여학교 학생의 일기 중 학교에서 국어를 상용하는 자를 처벌했다는 문구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결국 경찰은 관련 인물로 조선말 큰사전, 아까 다른 말로는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조선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하고 있던 전 영생고등학교 교사 정태진을 체포하였고,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이윤재, 한징, 이극록, 최연배, 유명한 한글 학자들이잖아요. 정인승 등을 조선어 학회 관련 학자들을 줄줄이 체포하였다. 또 조선어 학회를 민족운동단체로 조작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1942년에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이게 우리가 조선어 학회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되긴 하지만, 시험과 관련해서 역사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보통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바로 1940년대를 상징하거든요. 1940년대가 중요한 이유는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모든 체제가 전쟁에 동원되는 체제로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법도 하나 만들어져요. 어디까지 넘어가야 나올까? 한참 넘어가야 나와요.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쯤에 있어야 될 텐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찾을게요. 자, 어쨌든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일본과 식민지였던 조선, 타이완 그리고 만주국까지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시기였고, 이 당시에 일본의 식민 정책을 우리는 보통 황국 식민화 정책 또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기 때문에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 한번 기억해 볼 만합니다. 1942년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당시 식민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 것도 마저 읽어보면 1945년 광복과 함께 풀려난 학자들은 압수된 원고를 찾기 시작하여 그해 9월 8일 서울역 운송부 창고에서 발견하였고 26,000여 장의 분량의 원고가 일본 경찰에 압수당한 지 3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갈 학자들은 편찬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1947년 조선말 큰 사전 1권을 발견하였고, 그러던 중 6.25가 터져 원고를 땅속에 묻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1957년에 6권까지 출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극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극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선어 학회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2년 전에 영화가 나왔으니 그 영화 바로 말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어 학회에 한번 기억해 볼 만한 내용이었고요. 뒤를 넘어가면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아까 국어와 국사가 국학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발단은 일제의 한국사 왜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적은 일제가 한국 침략과 함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민족 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초대 조선 총독으로 돌았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했던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럼 이 사업은 뭐냐?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다. 즉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민족적인 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설치했던 단체가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예요. 1925년에 편찬이 설치가 됐고요.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막 연구한대요. 그러더니 1938년에 조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발간하는데 책이 무려 37권이나 됩니다. 와, 이거 쓸 필요 없는데요. 37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우리의 역사 연구를 일본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죠. 앞서 얘기했듯이 민족적 반응심을 꺾고 일본 혼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정당한 역사가 아니라 왜곡을 하게 돼요. 그 왜곡의 핵심을 뭐라고 부르면 발음이 안 되네요.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식민지 관점, 식민지 역사 관점에서 식민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연구를 했더니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다른 나라 역사와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정체되고 타율적이며 당파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일단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가 일단 기준을 서양에 둬요. 서양의 역사를 봤더니 고대로부터 중세를 지나
중세 봉건제를 지나 근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서양,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서양을 기준적으로 봤으니까 모델로 삼았던 서양의 역사 발전의 단계인데, 일본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고대와 중세와 근대를 겪고 왔는데, 조선의 역사를 연구해봤더니,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봤더니 뭐 계속 고대래요. 삼국도 고대, 고려도 고대, 그리고 조선도 고대. 좀 더 나가면 한국도 고대, 아니 삼국은 고대, 고려는 중세, 조선도 중세, 계속 중세, 발전하지 못한대요. 그럼 이 발전상을 이끄는 건 누구냐? 그때그때마다 외국인들이 발전을 이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를 건설했다는 단군 왕검은 그거는 신화다, 실제 역사가 아니다 라고 무시해버리고, 대신 그 뒤에 등장하는, 지금은 이제 믿지 않는, 역사적으로 이제 밝혀졌거든요. 실제가 아니라고 중국에서 왔다는 기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선이 다시 건국되는데, 이걸 기자조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자를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한국인의 역사의 시작은 기자, 중국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작했다.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타율성은. 여기다가 가장 일제강점기 직전에 있었던 조선의 역사를 봤더니 붕당을 나누어 매일 싸우기만 하더라.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당을 나누어 싸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되어 있고 타율적이며 당파적인 것이 우리나라 역사, 조선민만의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한국인들이 비하를 하게 만들고, 대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 조선사 편수회가 펼쳤던 식민사관, 조선사라는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항하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개 또는 세 개로 나누는데, 세 번째 거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두 가지는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은 민족주의사이라고 해서 앞에 식민사관이라고 있잖아요. 식민지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근데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을 내세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죠? 자, 박은식의 경우에는 혼을 강조했던 분이에요. 국혼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분이고, 한국의 역사를 다시 써요. 한국 통사.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만 씁니다.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는 책 이름이에요. 한국 독립운동, 진짜가 이제 한자 갈지자거든요. 의, 혈사, 피의 역사. 한국 독립운동의 피의 역사. 국혼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워지죠. 여기다가 또 한 분은 신채호. 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 상고사. 옛날 우리나라 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래서 민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세웠던 대표적인 두 분입니다. 반면 민족의 관점을 두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관점을 뒀던 대표적인 학자가 있으니 백남훈이라는 분이고, 이 백남훈이라는 분이 썼던 책이 조선 사회경제사, 사회경제사,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회주의는 누가 만든 거냐면 독일의 학자였던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발전 단계, 고대, 중세, 근대, 중세, 근대, 이런 게 형성이 됐거든요.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고대는 노예제 사회, 중세는 농노자 사회, 근대는 노동자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백남훈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우리나라 역사에 대입하면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건의 관점에 두고 일제가 말했던 정체성론은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역사를 봤더니 우리나라 역사 역시도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세계사적, 세계가 모두 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보편적으로 이러한 발전을 해 나갔다라는 것을 내세웠던 분이 바로 백남훈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박은식, 신채호, 백남훈 좀 중요하고요. 그 아래 실증사학은 실제 증거를 탐구해서 과거에 그 글자로 나와 있는 책 속에 있는 오래된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탐구하는 관점의 역사학을 실증사화, 실제 증거에 입각한 사학이라고 하고, 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진단학회, 그리고 이들이 만들었던 책자가 진단학보인데 뭐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 실증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가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위쪽에 있는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에 초점을 두는 게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문제가 205쪽에 보면 사료 읽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 사학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있는데 자료 1번은 딱 봤더니 박은식의 한국통사에 나와 있는 글이고 자료 2번은 백남훈의 사회경제 사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는 민족주의 사학, 아래 거는 사회경제 사학이겠네요. 자료 1.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역사를 바탕으로 한 우리 정신, 다시 말하면 국혼, 혼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료 2번. 우리 조선의 역사 발전 전 과정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아니하며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거하여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 자료 1에서 박은식은 역사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나요? 나와 있잖아요. 역사는 뭐다? 정신이다 또는 국혼이다, 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문제 2번. 자료 2에서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역시도 보편적인, 일반적인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 따라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의 내용이 바로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국어연구, 한글연구와 국사연구, 한국사연구가 주된 내용이었고, 페이지를 넘겨서 206페이지로 넘어가면 종교계와 문예의 변화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냥 가볍게 역시도 보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소설이나 음악이나 이런 문학 작품과 음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시험 문제와 관련 없이. 자, 그러면 잠깐만 보면 일제강점기 종교계와 문예의 변화인데 종교계의 민족운동을 전개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표로 정리해봤거든요. 자, 먼저 종교계의 변화를 좀 보면 일제의 탄압과 회유, 통제에 따라 저항하게 됐고 다양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전개했던 수많은 종교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교가 있느냐? 앞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청년운동과 소년운동. 소년운동 하니까 떠오르잖아? 어린이날 제정하고 방정환 떠오르죠. 여성운동도 전개했고 개벽이라는 잡지와 어린이,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사회운동이 나섰던 종교는 천도교입니다. 저는 얘기했어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것이 천도교라고. 두 번째, 1909년 나철이 종교를 만들었고 뭘 신앙하냐면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대요.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여기다가 더 나아간 거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만주, 북간도 지역에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들어왔죠? 북로군 정서 이거 김저진이잖아.를 조직했던 종교, 바로 대종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무장 투쟁, 독립운동이 나선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종교. 물론 다른 종교들도 독립운동이 나섰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체고 가장 대표적인 종교고, 아래 보면 고아원과 양로원 등의 사회사업을 전개하며 사회운동을 했던 단체고, 의민단이라고 하는 항일 무장 투쟁 단체를 만들기도 했네요. 이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뭘 받을 수 있냐면 고아원, 양로원. 지금도 고아원 이제 큰 종교 시설의 고아원이나 아니면 양로원들을 보면 우리 잘 접할 수는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고아원 원장님은 보통 누가 나와요? 보통 신부님, 수녀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천주교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내부에서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회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어민단이라는 단체는 학습지에 실어놨는데 PPT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천주교 계통의 무장투쟁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종교들 중에서 가장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종교는 누가 뭐래도 대종교인데, 천주교에서도 의민단이라고 하는 항일 무장 투쟁 단체가 있었다라는 점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을 보면 교육과 의료 사업을 전개하면서 일부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까지 전개했던 종교, 교육과 의료 사업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중에 종교계가 만들었다면 이 종교계가 만든 학교가 제일 많고, 의료도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요? 세브란스, 네, 서강대학교, 연세대, 네,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이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도 역시 아까 천주교예처럼 교육과 의료 사업에 가장 앞장섰던 종교였기 때문에 그 흔적이 현대까지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아래 거 보면 한용운 독립운동도 나섰고, 여러분 문학 시간에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조선 불교 유신의 불교겠네요.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던 만의 한용운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우리나라 4대 종교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교가 있어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불교의 현대화 생활을 내세웠고, 허례 폐지, 금감절약 등 저축운동을 선택했다라는 종교인데 원불교예요. 익숙하진 않지만 국가적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4대 종교라고 해가지고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4대 행사를 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문학과 예술이 변화하다라는 내용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종교보다도 이 문학과 예술은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더 도움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볼 것 같으면 1910년대는 계몽적인 성격이 강한 문학 작품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광수나 최남선과 같은 사람들이 쓴 글들이 있었습니다. 소설이나 무정 이런 글이었겠죠. 소설이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광수, 최남선 다 변절해서 친일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1920년대가 되면 사실주의적 소설이 써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염상섭과 현진건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208페이지 보면 208, 209페이지 보면 현진건과 염상섭의 대표 작품인 만세전, 운수 좋은 날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역시 소개로는 안 되고 읽어봐야겠죠. 이 정도는 읽어봐야 되잖아요.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한편 1920년대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이었고, 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문학의 특징, 무슨 문학이라 하면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염상섭의 3대, 만세전 말고 3대도 있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도 있는데, 신경향파 문학의 대표는 최서해라는 사람이고, 홍염이라는 글인데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글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불길, 그 불길은 우연히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으로 하늘에 타올랐다라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좀 식민지 현실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이 갖고 있는 계급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가 1930년대로 넘어가면 1930년대 문학은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 의식을 문학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앞에 나왔었던 한영운, 이상화, 이육사,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윤동주 등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또 유튜브 영상을 트는 건 좀 그렇지만 동주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링크를 걸어놓은 영화 동주에서 시를 낭송하는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연결이 잘 안 되네. 꼭 이렇게 원격 수업할 때는 연결이 잘 안 돼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난감하게. 자,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건 봐야 되는데, 그죠? 오늘 내용 중에 뭐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동주의 장면에 나오는 참회로 그리고 자화상의 시낭송 장면이거든요.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더 잘 됐을까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된다. 되고 있습니다. 소리 나게 되고 2분 57초밖에 안 되니까 참고 시 내용을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마음속에 새겨서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왜 안 되죠? 난감해. 될 것 같은 모습에서 변화가 없네요.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나온다. 응?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다들어야죠. 이게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죠. 네. 아직 동주를 보지 않은 학생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동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강하늘이 연기도 잘한 것 같고 송몽규를 연기했던 박정민이라는 배우도 참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친일 문학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자, 천황 폐하를 위한 목숨을 건 전쟁에 나서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이광수나 모윤숙이나 또는 서정주와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뭐 이들의 글은 기분이 나쁘니까요.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습지 한 페이지 넘겨면 이제 예술 활동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 뭐 크게 기억하기엔 좀 그래서 그냥 빈칸 블랭크 없이 그대로 나왔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은 1920년대 이후에 서양 음악 영향으로 가곡과 동요가 등장했고 대중가요가 인기를 끌게 됐는데 대표적인 민족적 정서를 담은 노래로는 목포의 눈물,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아까 인터넷 연결 상태를 보니까 못 보겠네요. 황성예터 등이 유행했고 미술, 서양 화풍이 정착하면서 고이돔, 나이석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최초의 페미니스트, 최초의 이혼한 사람, 최초의 계약 결혼한 사람이었던 미술가 나이석도 있고 소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등도 볼 수 있고 전통회화로는 변관식과 같은 사람을 쓸 수 있고요. 연극면에서는 사회풍자적인 전통 가면극이 쇠퇴, 왜? 일제가 탄압했기 때문에 이 가면극이라는 건 탈춤 이런 걸 말하는데 쇠퇴하고 대신 심파극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뭐 토레나 극예술, 연구에 등장하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영화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1924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거는 나운규라고 하는 뭐 독립운동도 했고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자 했던 이 나운규가 만든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1926년에 개봉한다는 점도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현재 필름이 그대로 정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가 나타나고 있으며 굉장히 민족적 정서를 영화 제목부터 아리랑이잖아요. 당시 식민지 서름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도 지금 짤막하게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하는 영상을 담아놨는데 이걸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